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봤던 게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서재필, 갑신정변을 시도했었던 서재필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같은 의도를 가진 거죠. 서양의 제도를 배우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목적의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목적은 같지만 방식이 완전히 달랐죠. 지난 갑신정변의 실패를 반성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설득하자. 그러면서 이제 뭐 독립신문도 만들고 순서상은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를 만든 거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홍보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 이런 걸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관민공동회까지 열어서 결국은 의회, 중추원이라는 이름의 의회를 만들고 그 관리를 위해서 혹은 의회가 있는 상태의 국가 경영을 약속하기 위해서 헌의육조라는 약속을 맺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봤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손으로 다 쓰기는 어려운데 뭐 독립신문, 그죠? 그다음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중추원 이런 키워드들 정도는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에 대해서 보수파 관리들, 위정척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양의 제도를 배울 생각이 없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독립협회가 만들려는 의회는 결국은 의회가 있는 나라들,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없다. 심지어 왕이 있는 영국도 의회가 발달하고 나서는 왕이 거의 힘이 없다. 그런 식으로 사실 독립협회가 하려고 하는 건 미국이나 프랑스식의 왕이 없는 공화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고종이 이제 보부상 단체들을 데리고 황국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독립협회를 몰아내버리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고종이 이제 독립협회를 그렇게 해산시키고 나서 돌아오죠. 국민들이 요구했었던 고종이 환궁을 하고요. 근데 요거 조금 고종의 입장에서 이게 대단한 결심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했었죠. 굉장한 결심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내 아내가 여기서 죽었어. 내 아내가 여기서 그냥 병으로 죽거나 뭐 이게 아니고 암살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병으로 돌아가신 거면은 그냥 그 아름다웠던 시절들 함께했던 추억들을 추모하면서 아름답게 기억하고 제사 지내고 하면 되죠. 근데 암살로 죽었다니까? 그러면 그 집 돌아올 수 있겠어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못 돌아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막 되게 다 막 지하철역이랑 거리도 가깝고 모든 조건이 좋은데 이상하게 너무 싸. 그래서 일단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기분 좋아서 이 좋은 조건에 이 가격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 들어가니까 막 시름시름 앓고 알고 보니까 사연 들어보니까 여기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 사연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내가 죽은 거잖아. 원래는 심리적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 고종이 야관파천을 갔을 때 그 심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을지를 이해하신다면 반대로 궁으로 돌아오는 이 환궁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강한 결심을 한 건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강한 결심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막 자기가 결심을 티를 내잖아요. 나라 이름도 뭘로 바꿔요? 기존의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죠. 무슨 의미야? 대한제국. 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즉위식을 새로 하죠. 자기는 원래 왕이었지만 이제 왕이 아니고 황제다 이러면서 환구단에서 즉위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각오를 보여주는 거라고. 연호도 바꾸죠. 그동안에 을미기역 때 일본 주도로 만든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연호를 광무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광무기역을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광무기역해서 애초에 방향성을 뭐라고 잡아요?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옛 제도면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조선식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대한국 국제라는 걸 만들어서 법의 기본이죠. 헌법적인 역할을 하죠.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의 헌법적인 역할을 하는 법 대한국 국제를 만들어서 그 대한국 국제도 황제의 권력을 강조하죠. 이 나라의 주인은 황제다.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은 황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게 대한민국 국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양전지계 사업하고 이런 것들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요게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고종이 강한 결심을 한 건 알겠어.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건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어, 과하게 오버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종이 나는 황제다. I'm the emperor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주변 나라에서 야 고종 황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막 고종 너무 무섭다 막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알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어.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개혁도 마찬가지죠. 광무개혁도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개혁이라고 배웠던 내용들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을미개혁, 광무개혁 중에서 우리가 주도했던 개혁은 광무개혁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개혁들은 일본의 간섭 하에서 했던 거잖아요. 즉 막 고종이 황제로 올라가고 광무개혁을 주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광무개혁의 의의를 배울 때도 뭐라 그랬어요. 고종이 자주적으로 주도한 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압도적으로 간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지. 그럼 간섭을 하는 나라가 아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압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조선에 간섭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여러 개고 그 나라가 같은 힘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힘을 주고 있지 않은 것처럼 힘의 공백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 일단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청일전쟁이 벌어지죠. 여기서 일본이 이기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또 이기기 전부터 이미 군대를 들여보내자마자 경복궁을 점령한 상태였고 거기다가 청일전쟁까지 이겼기 때문에 조선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죠. 그래서 했던 게 가부개혁죠. 가부개혁인데 이때는 그러면 일본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본이 이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맺었던 조약이 청나라랑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래서 크게는 두 군데를 가져간다고 하죠. 대만, 그 다음에 어디? 그죠? 랴오둥반도. 근데 이 랴오둥반도는 누가 못 가져가게 하죠. 누구예요? 러시아가 친구들, 프랑스, 독일 끌고 와서 너네 이긴 거 너무 축하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내용은 다른 건 인정하는데 랴오둥반도, 요동반도는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동아시아 안보가 너무 불안해진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죠. 불쾌하지만 받아들이죠. 이게 삼국 간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볼 때는 삼국 간섭은 누가 세 보이는 거야? 러시아가 세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자, 요게 이제 요걸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리에 대해서 세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명성황후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꼴보기 싫고 그렇다고 러시아랑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죽여버리죠. 그게 을미사변이었고 을미사변을 하자마자 우리나라 조선의 권력을 주도해서 을미개혁을 이어나가죠. 요건 또 일본이 강해진 모습이죠.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고종이 심리적인 압박을 못 견디고 을미 의변까지 터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못 견디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죠. 그게 아관파천이었죠. 아관파천. 이때는 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1, 1, 1, 1. 그죠? 그러면 2대 2라고.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공백 상태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뭐 이렇게 고종이 돌아와가지고 막 황제도 돼보고 개혁도 해보고 하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 조선을 놓고 버리는 일본과 러시아가 같은 힘으로 서로를 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신경전의 끝은 결국 전쟁이 되겠죠. 이 전쟁을 누가 이긴다? 일본이 이긴다는 거죠. 이 전쟁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전쟁이에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전쟁이지. 이따 지도로 보겠지만 러시아랑 일본이랑 싸우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래서 조선은 누가 먹을 거냐. 요거 놓고 싸우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더러운 전쟁이긴 한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느낌이죠. 체급 차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되게 제일 낮은 급이 P급이라며요. P급이 헤비급을 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낮은 체급이 훨씬 높은 체급을 이긴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건 기술력이죠. 기술력인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이나 러시아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만큼 빠르진 않지만 산업혁명을 치러냈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러일 전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지배를 받으려나 이런 전쟁이겠지만 러일 전쟁은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산업혁명의 성적표예요. 오케이? 러일 전쟁은 산업혁명의 성적표이기도 해요. 즉 러시아가 졌죠. 러시아는 산업혁명을 했지만 잘 안 된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일본은 산업혁명을 했는데 더구나 기억나실 거예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이겨놓고도 랴오둥반도를 못 받잖아요. 대신에 걔들은 돈으로 받는다고. 돈으로 받고 나서 그 돈을 산업혁명에 다 때려박아요. 그리고 그걸 막 누가 뒷돈 챙기고 막 이런 거 없진 않았겠지만 순수하게 기술 개발에 정말 많은 돈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비록 러시아보다 체급은 작지만 러시아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산업혁명을 치러냈고, 그러니까 러시아를 기술력으로 압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일 전쟁의 결과가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 전쟁의 끝을 중지하는 게 또 미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츠머스는 사실 의외로 미국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요, 크게 세 파트로 나뉜단 말이에요. 1파트, 2파트, 3파트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만큼이 뭐겠어? 식민지 되기 전이지 뭐. 식민지 전이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일제 강점기죠. 여기는 광복 이후죠. 광복 이후인데 지금 우리가 요만큼 배운 거라고, 요만큼. 근데 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냥 결국에 큰 틀에서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결국 동아시아 전체를 지도로 놓고 보면 조선이 제일 약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러시아 청 일본이 누가 조선 먹을까요?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막 서로 경쟁을 하겠죠. 이 경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 경쟁 안에서 다른 나라의 압박을 이겨내려고 이것저것 배워보려고도 하고 나라를 지켜보려고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세게 하면 위정척사나 농민들이 되는 거고요. 그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개화파가 되는 건데, 그중에 과학기술만 배우자 그러면 온건개화파고, 제도까지 배우자 그러면 갑신정변 독립협회하는 급진개화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요 국제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결국 조선을 먹기 위해서 1라운드의 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한. 그래서 그걸 결국 청이 지게 된 거죠. 그럼 2라운드가 남은 거야. 누구랑 누가 싸워야 돼? 누구 남았어요? 러시아 남았잖아. 일본과 러시아가 또 싸워줘야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러시아가 지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조선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경쟁자들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건 조선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을 가져가는 건데, 조선을 가져가는 건 경쟁자를 다 치운 상태에서는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국가를 가져가려는 거잖아. 하나의 국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통치에 필요한 다양한 권리들을 여러 조약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 그래서 조선이라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확보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은 일본이 지배할 거다. 일본이 가져갈 거다. 이걸 국제적인 국제사회에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거. 그게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과정을 볼 건데 어려울 거 없어요. 일단은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전쟁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을 하면 그 전쟁터가 어디가 되겠어? 조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는 중에는 이 조선 한반도를 전략상 이용에 맞게 마음대로 일본이 쓰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한일 의정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에 대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영토에 대한 권리를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침을 흘리는 것도 요때예요. 원래 일본은 독도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큰 관심이 없었고, 왜 관심이 없었냐면 조선 영토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뭐 한반도에서 조선 정부가 만들어내는 지도들은 당연한 거고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관청이 태정관이거든요. 천황 바로 아래 태정관이 있는데, 태정관이 만드는 지도들도 독도를 조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인정을 해요. 논쟁거리로 삼지도 않는다고. 그냥 국경선을 그 바깥에 그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랑 일본이랑 전쟁을 하면, 해군 전쟁을 하면 동해상이 되게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독도가 되게 중요한 전략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 러시아랑 별 관련이 없는 나라였을 땐 관심 없었는데, 러시아랑 이런저런 긴장 관계,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독도가 어찌 보면 동해상의 경쟁에 있어서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에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도에 욕심을 부리고 막 독도는 무주지이며 뭐 주인이 없는 땅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독도가 이제 심한해현이라는 이제 현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이제 도단인데 도단이 그 아래급인데 그 이제 그 관리 아래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자기들이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 1차 한일 협약은 고문 정치라고 하는데 고문 정치의 고문은 요게 충고할 때 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고 조언 이런 의미예요. 왜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삼성 법률 고문단 이런 얘기 하죠. 법률 고문단 이러면 이제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 충고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단체가 법률 고문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지. 어떤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못해요. 경험도 없고 이제 처음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걸 잘 할 거면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그럼 이 사람이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요걸 해주는 사람, 요걸 해주는 사람이 고문이에요. 고문. 즉 고문 정치라고 하는 건 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나 지식이 많은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게 고문 정치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문 정치는 이 고문 역할을 해줄 사람을 일본이 보내는 거예요. 일본이 보내서 앞으로 대한제국은 정치를 할 때 일본이 보내는 고문들의 충고나 조언을 듣고 하라는 거지. 근데 일본이 보낸 고문이니까 충고나 조언을 할 때도 사실은 일본의 편의에 맞게 일본한테 유리하게 조언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와요. 재정 파트에 메가타가 오고 외교 파트에 스티븐스가 오는데 여기서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들어와서 추진했던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인데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은 간단해요. 조선 내에서 조선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도 일본 돈을 써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 그래서 요 당시에 조선인들이 원래 자기 돈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 돈을 백동화라고 하는데 그 돈을 일본 돈이랑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되게 막 인정을 못 받지. 예를 들어서 백동화 100전 가져가면 원래 이게 일본 돈으로 100엔이 돼야 되는데 한 20전만 바꿔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긴 됐지만 사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요거는요. 봐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우리나라에서 거래하는데도 일본 돈을 쓴대. 그 얘기는 일본 정부는 경제적으로는 조선을 자기네 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거다. 경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필요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국가의 정부는요. 화폐 발행량을 조절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비싸.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올랐어. 예전에 파 한 단에 5천 원 하던 걸 지금 10,000원 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5천 원이라는 거의 가치가 파 한 단을 살 수 있다가 파 한 단이라는 걸 못 사게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왜? 화폐가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 안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화폐의 발행량을 줄여야겠죠. 반대로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거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물가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래를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을 못 쓰는 거겠죠. 그럴 거면 화폐 발행량을 늘려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나라 경제 상황과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화폐 발행량을 많이 찍어낼 거냐 적게 찍어낼 거냐 조절함으로써 대응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로 정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화폐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 주권을 완전히 뺏기고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을 못 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유럽이 이래요. 지금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각 나라의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유로로 바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국가가 독자적인 화폐 발행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엔 안 그랬다고. 유럽연합이 있을 때는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독일은 마르크와 프랑스는 프랑 뭐 이런 식으로 다 영국은 파운드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이제 유로화를 같이 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유럽은 유럽의회에서 각 국가의 기여금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화폐를 찍어내거든요. 그러면 기여금이 적은 나라는 자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화폐 발행량을 조절해서 대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그리스가 경제 위기에 놓였을 때 대응이 잘 안 됐던 거야. 아무튼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어 우리나라의 화폐를 다른 나라가 발행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거 하나를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랑 밀약을 맺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이런 나라들이랑 밀약을 맺어요. 밀약이라고 하는 건 남들 몰래 비밀스럽게 맺는 조약을 밀약이라고 하고요. 가스라테프트 밀약, 밀약이기 때문에 원래 공식적인 조약은 보통 도시 이름을 따거든요. 그 조약을 체결한 도시 이름을 따는데 밀약이기 때문에 각 담당자 이름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일본 측 가스라, 미국 측 테프트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 요게 됐든 영일 동맹이 됐든 포츠머스 조약이 됐든 일본이 요구했던 조항 내용은 똑같겠죠. 뭐겠어요? 조선은 일본 거다.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조선이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약들,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챙겨가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두 번째라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도 영국한테도 러시아한테도 조선은 일본 거입니다. 이렇게 확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챙겨가셔야 될 게 포츠머스 조약 요거는 기억나시죠? 요거는 러일 전쟁의 결과이기도 했었죠. 러일 전쟁의 결과였다. 러일 전쟁 결과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요 세 개 전체 내용은 조선은 누구 거? 일본 거 요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고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강탈해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대한제국 조선도 다른 나라와 뭔가를 하고 싶으면 일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다른 나라도 조선에 할 얘기가 있으면 일본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교권을 관리해주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관청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외교권을 뺏겼구나라는 걸 피부로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 공사관들이 다 짐을 싸고 나갔어요. 왜? 우리나라랑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있거나 할 얘기가 있으면 일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런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외교권을 빼앗아 간다는 을사늑약의 내용을 다른 나라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선 미략들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걸 왜 늑약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국제사회에서 조약을 맺고 그 조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비준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비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나라와의 조약 사항에 대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사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볼 수는 없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에서 비준을 하죠. 근데 지금 대한제국 같은 경우엔 대한국 국제에 따라서 나라의 주인이 고종 황제라고. 그러니까 고종이 비준을 해야 이 조약이 효력이 있는 건데 고종이 을사늑약에 비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자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으면 안 되는 조약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각국과의 밀약 이러면서 막 사전 작업을 해놨으니까 현실적으로 효력이 생긴 것뿐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못된 조약이다라고 봐서 늑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을사늑약쯤 오면 지금 다른 나라가 공사관을 뺀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선은 일본께 됐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쯤 오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사실상 보셔야 돼요.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겠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큰 결심을 했던 고종이 좀 나서 줍니다. 그래서 고종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국제사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을사조약이라는 그 조약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조약이니까 이걸 얘기하려면 국제사회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또 타이밍이 좋게 당시에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도시에서 만국평화회의라는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특사들을 파견하죠. 특사들을 파견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을사늑약은 내가 주권자인데 내가 비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효력이 없는 잘못된 조약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보내. 하려고 보내는데 어, 지금 얘들을 고종이 보낼 거라는 걸 일본이 모를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 회의에다가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저기 아시아 동쪽 끝에 조그만한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조선이란 작은 나라에서 아마 몇 명 올 거다. 몇 명 올 건데 걔들이 하려는 얘기가 자기들은 뭐 식민지가 아니고 울산의학은 잘못됐고 그 얘기 하려고 오는 걸 텐데 이미 우리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기로 한 건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랑 다 얘기가 된 거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따질 거 없고 그 조선에서 왔다는 사람들, 그 특사라는 사람들, 이 회의장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그래도 국제회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외교부 대표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기자들. 그죠? 그래서 이 특사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당시에 따라왔었던 여러 언론지 기자들, 해외 언론지 기자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그 프레스센터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연설 아닌 연설을 해요. 우리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걔들이 주장하는 을사조약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는 식민지가 될 의사가 전혀 없고 우리는 독립국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연설이 당시에 뭐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좀 힘이 있는 그런 주간지들에 실리면서 조금 그래도 이제 간접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요것 때문에 어, 고종이 강제 퇴위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는데 명분은 뭐겠어요? 을사조약을 어겼다는 거죠.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외교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황제가 특사를 보낸 건 외교 활동이다. 이건 을사조약을 위반하는 거다. 우리랑 얘기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걸 명분으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이런 면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권리를 하나하나 계속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맺은 조약이 정미 7조약인데 차관 정치를 한다고 하죠. 여기서 차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행정 조직을 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방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뭐 과학기술부 등등 부서들이 있죠. 이 부서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장관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랫자리가 차관이에요. 좀 역할이 조금 다른데 각 부의 장관은 그 부를 대표해서 다른 부서 혹은 그 위에 총리나 대통령이랑 협의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차관은 그 부서 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관 정치는 그 차관에 일본인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부서의 실제 행정 업무를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행정권을 장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도 해산시킵니다. 군대도 해산시켜서 우리나라의 국방권을 완전히 빼앗죠. 우리나라의 국방권을 완전히 빼앗는데 사실은 이때 해산된 군대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규모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만 명이 채 안 돼. 그러니까 어, 군대를 해산한 건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지만 그거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병력은 왜 이렇게 약했는가? 국가 운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왔길래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보긴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까지 여기서 말하는 기후각서는 이제 경찰 업무나 검찰 업무 아니면 재판 업무나 교도소 관리 업무 이런 업무들을 가져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권까지 빼앗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일 의정서 때 영토에 관한 권한, 그죠? 그다음에 고문 정치 때 메가타 들여와서 경제 주권 빼앗고요. 그다음에 을사늑약 때 외교권까지 빼앗아서 이 많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권리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음으로써 결국은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병합을 통해서 마지막 껍데기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된 거고 요거 지금 한 번쯤 이렇게 요 정도는 어디 노트에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노트는 아니면 학습지 빈 곳에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한일 의정서 때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제 주권을 빼앗죠.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교권을 빼앗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정권과 군사권을 빼앗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법권까지
받는다. 어, 이런 과정들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독도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시험에 낼 건 아닙니다. 어, 독도는 우리 옛날에 그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한 이래 우리 영토 이렇게 얘기하죠. 요게 그냥 가볍게 듣고 넘어가요. 신라 시대 때 신라 지증왕 때 장군이에요. 신라 지증왕 때 장군이고 이분이 이제 우산국이라고 하면 이분이 우산국을 정복하기 전에는 독도 울릉도 지역이 우산국이라는 작은 독립된 국가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복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신라가 관리하는 지역이 된 거죠. 그리고 조선 숙종 때 독도 울릉도 지역에 그 영토 분쟁이 조금 생겨요. 일본이랑. 근데 그때 이제 안용복이라는 어부인데 고분이 이제 이렇게 활약을 해서 조선은 어 뭐야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는 걸 대마도와 일본 정부로부터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활약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한제국 광무개혁하면서 조금씩 영토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는데 그때 이제 칙령 제41호라는 걸 통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면서 독도를 본격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강제로 자기들이 편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배하면서 어 일본에 이겼던 게 연합국 측이죠. 우리가 작년에 배웠잖아요. 그 연합국 측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국경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울릉도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이 되는 그런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간도라는 지역은 만주에서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 생각하시면 돼요. 요 지역이 간도야. 요 지역이 간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약간 영토 분쟁이 있어요. 근데 독도를 지금 우리 땅이다라고 배우는 거라면 간도는 사실 한때 우리 땅이었지만 지금 우리 땅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선 후기 때부터 계속 영토 분쟁 지역이었는데 조선 숙종 때 영토에 대한 정책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독도도 안영복이랑 안영복의 어떤 업적을 인정하면서 물론 안영복이 정부의 허락 없는 외교 활동을 했다 이러면서 약간 벌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안영복의 활약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제 어 간도 지역에 대해서 청나라랑 영토 분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워요. 어, 근데 거기에 해석이 서쪽의 압록과 동쪽의 토문을 분수령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문강 요걸 어디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숭화강이라는 강이 이런 식으로 흘러요.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걸 다 지우고 두만강은 여기잖아요. 숭화강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근데 이 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 강으로 해석해서 이건 다 청나라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해석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청나라는 여기 두만강으로 해석해서 여기는 다 청나라 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우리는 요걸로 해석해서 간도는 다 우리 땅이다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해석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간도 협약이라는 걸 청나라와 일본이 맺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되게 간도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 때 막 간도 관리사도 보내고 막 해요. 왜냐면 우리는 백두산 정계비를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간도는 우리 땅으로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간도 관리사도 보내고 막 청나라랑 막 갈등도 벌이고 막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일본과 청이 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요걸 일본이 우리랑 청이랑 갈등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나선 이유는 그 근거는 뭐겠어요?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일본이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 땅이 청나라 땅이라는 걸 일본이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철도 부설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원했던 건 철도 부설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금까지도 간도는 중국 땅으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